총리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잘 살펴보셨죠?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지방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서 국정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그렇게 살필 그런 건 뭐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참 어렵네요.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일 뿐인 지방재보궐선거에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적절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이 한 곳의 선거를 통해서 민심의 풍향계를 점검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본 의원의 질의가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박음액을 치는 것이 총리의 합당한 처신지에 대해서 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대선 때 강서구에서 일어났던 혹시 의미 있는 득표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하고 송영길 후보가 거기에서 경쟁했는데요. 얼마나 득표 차이가 난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혹시 프로테이지를 기억하십니까? 많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대선 때는 민주당 후보가 2%를 좀 이상 이겼고요. 작년 6월 1일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4%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승리했습니다.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는 17.2% 차이가 났습니다. 애써 축소하실 것이 아니라 집권 1년 6개월 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이대로 국정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완하고 덧댈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인사적 책임을 질 부분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총리의 당연한 일일 텐데 일개 지방자치선거 보궐선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깊이 관심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국정 전체하고 연결하는 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너무가 나가셨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참 더 나가신 거네요. 강서구청장 선거를 접하고 국민은 늘 옳다. 어떠한 비판 하나도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얘기했는데 1인 지상 만인 지하의 그 자리에 계신 총리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이 자리에 계신 총리께서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총리의 직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람들을 세워놓은 순서로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내각을 통할하시는 총리라면 당연히 전국의 흐름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인지 1년 6개월에 대한 이 전반적인 평가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총리에게 무슨 말씀을 묻기가 참 대단히 불쾌합니다만 저는 적어도 집권 여당에서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좋게 표현하면 혁신하려고 변화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집권 여당이 변화한다고 해서 국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용산의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의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내각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그런 분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인데 난 그런 선거 결과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일개 선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정치권은 그리고 야당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그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네요? 민생을 중시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떠받들고 그리고 국정이 항상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행복에 최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17% 차이가 났겠어요? 민생을 중심에 두고 국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으면 17% 차이가 났겠냐고요. 1년 4개월 전에 14%로 이긴 것은 제발 역사 논쟁, 이념 논쟁, 그리고 무의미한 갈등과 대립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한풀이 하듯이 권력을 운영하지 말고 민생을 중심에 놓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7%의 대패가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리 주시는 말씀이 국정을 진력하겠다,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하겠다는 국정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을 하십니까? 뭐 만약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만약 의원님의 논리를 따른다면 아니 의원의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 강서 선거에는 구청장들이 구청장 선거에서 강서 구민들이 그렇게 심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것인데 아니 도대체 총리는 대통령의 말씀도 경청하지 않는 거네요. 그냥 일개 야당 의원의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님이 존경하시면 일개 그렇게 하시면 의원으로 안 돼요. 생각한 적이 저를 없습니다. 개인을 존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대신해서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 주십니까? 정말 무책임합니다. 의원님의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사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그러실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의원님의 논리를 따르면 어느 전국 선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되셨다. 그러면 모든 지역구가 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니까 말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의 구청장님의 선거를 가지고 구청장님의 선거를 가지고 그 선거가 그렇게 주는 멀리 엄중한 메시지가 나가시니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천착하라는 논리적 설득력이 국민의 없는 주문을 겁니다. 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운영하니까 정권이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의원님 너무 멀리 도대체 나가시지 총리께서 마세요.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도대체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죠. 아니 최근에 과정 속에 총리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 겁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한다. 이런 과정 속에 총리 뭐 하셨습니까? 사회적 합의였고 국가가 정책적 일관성과 방향성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가야 할 일회용품 부재. 유럽에서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지만 기후와 환경 문제를 위해서라면 꾸준히 인내하고 그것을 밀고 가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부가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행 며칠을 앞두고 덜썩 철회해버려요. 도대체 국가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총리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의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 네. 방법론 이런 규제를 통해서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지구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아니요, 규제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철학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충실하기 위해서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불편하지만 좀 삼가해 달라. 그래서 종이컵 좀 자제해 달라. 이런 거 그 겨우 정착되어 나가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협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아주 즉흥적이고 대중요법에 기반해서 뒤집어버리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국가의 백년 대기를 생각하는 내각의 자세이고 총리의 자세입니까?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159명의 젊은 별들이 사라져간 이태원 참사 누가 책임졌습니까? 총리 책임지신 적 있으세요? 다 수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않습니까?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 주시고 계시고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사과하시지 않으시고 유족들이 그렇게 와서 한번 소통하자고 얘기하자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보듬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 간부들과 예약되어 있지도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유족들의 외침은 외면하고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총리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못하시면 그분들을 만나서 충분히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건 아예 스케줄이 없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은 아니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님은- 사과 서너 번 했다 더 이상 대통령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는 사과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씀이 오만이고 편견인 거예요. 조문을 매일 정식적인 조문을 국무회의 매일 자리에서나 가서 하셨고 아니면 유가족들 앞에서 사과하신 적 있어요? 대통령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의원님, 사과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조건을 붙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진정성들을 느끼고 내용과 형식에 동의했을 때 진심 어린 사과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과를 하라는 말이냐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씀이 가족들과 유가족들과 그리고 먼저 간 망인과 고인들 그리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핥히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외면하신 채 그런 말씀을 주실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책임지는 주체가 누굽니까? 14명의 오송 참사 과정 속에서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누가 책임졌습니까? 행복청장 한 명 그만두면 다 끝입니까? 99명을 지금 기소하고 징계하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데 왜 그 맨 꼭대기에 서 있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라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왜 책임지지 않는 겁니까? 왜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도 않는 겁니까? 그런 수사 결과 기소 결과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순직 해병 사건 보셨죠? 그 책임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유임되고 승진하고 보직 옮겨내고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나라이고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오죽했으면 그 순직 해병과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이 제대하자마자 1사단장을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극심한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장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떠한 책임제도 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회적 참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누구 한 명 책임 있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국민 앞에서 대안을 말씀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그런 모습 그대로 국민들 앞에 이 버젓하게 말씀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총리의 역할이십니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마음 아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음 아픈 것을 총리님 마음속에 담고 계시면 그분들의 마음과 위로 그리고 또 슬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정치적 법적 책임 이런 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제발 그 자리에 좀 계시려면은요. 총리께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내각을 내각답게 좀 통할하고 정치권에서 아무리 정말 급해서 선거가 급해서 급조된 설리근 정책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내각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고 맞장구 치고 호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 문제만 해도 보릅시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69%의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실성이 없는 급조된 선거용 캠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국민들의 접근 자체도 잘못된 겁니까? 의원님, 네. 저희가 행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의받았거나 협의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국정이고 또 여당으로서 오랜 동안
그 고민한 하나의 결과로 나왔다면 그거를 국민 투표, 국민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론조사에 많이 나왔으니까. 여론조사로 제가 결정하자고 그러니까 뒤로 말씀드리지 후퇴해라. 않았고요. 국민투표로 하자고 말씀드리지도 않았고. 죄송합니다. 국민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국정을 지금 여론조사를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합니까? 국민의 그거야말로 여론이 대단히 포퓰리즘이죠. 중요하다는 것이고 국민이 옳다고 누차 대통령께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서 발표하고 내각 역시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일주체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화들짝 하실 일은 아닌 것이죠.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주시면 되는 거죠. 공매도 그러면 금융위원장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종합정책질의회에서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공매도 금지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분입니다. 여당의 주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라고요. 정부 정책이 그렇게 표를 의식해서 총선을 의식해서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지는 이런 현상 그리고 이 현상에 일조하고 있는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 국민들께서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책임 있게 좀 말씀해 보세요. 다 옳은 과정입니까? 불가피한 과정인 거고? 의원님, 지금 그 국정에 관한 그 정책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거냐, 옳은 거냐 하는 것을 논쟁을 해야지 지금 그거를 정치적인 것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시고 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느냐, 아니, 왜 국정의 정치적인 과정과 결정을 프로세스가 대단히 개입시키느냐 합당하지 하는 못하기 거는 때문에 좀 그래요. 적절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 거 세 같습니다. 개만 얘기 봅시다. 김포 서울 편입 문제들도 그렇고요. 공매도 금지 문제도 그렇고 일회용품 구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책이 나오려면 그리고 그 기존의 일관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려면 대단한 사회적 토론들이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당과 정부 간에 그리고 대통령실 간에 원활한 토론에 기반해서 국민들한테 제출이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논쟁에 참가해 보겠어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장관이 인정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말씀 주신 그런 전제와 근거가 아예 무너진 얘기인데 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정부와 협의가 없고 네. 정부가 앞으로 협의를 할 거라는 것은 김포의 문제입니다. 아니, 나머지 공매도 문제는 그렇지 않죠. 공매도 문제도 그래요? 일회용품 그러니까 구제 문제도 지금 그래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즉흥적인 절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사실 의원님께서 아닙니까? 어떤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려고 하는지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 인상을 그러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모든 그렇지가 언론과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거냐고요. 꾸준한 일관성도 없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요. 오로지 표를 위해서. 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무슨 과학적 왜 근거가 표를 있어요? 위한 것이라고 단정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총리님 그건 의원님의 일방적인 제발 주장일 그 뿐입니다. 자리에서 역할하시고 노력하시려면 그래도 기능하시고 총리로서 내가 통화를 하시려면 이런 혼잡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 국민들이 더욱더 고통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에 대해서 좀 중심과 원칙을 잡으세요. 그렇게 눈 감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였다 이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애환은 무엇이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국정기조를 대전환시키자고 하는 것인지 왜 국정 쇄신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총리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해야 그게 되는 어느 구청장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제발 저는 총리님 정말 지극히 실망스럽고요. 지난 9월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면적 국정쇄신하고 변화해라.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 총리께서 역할해달라. 아무런 답변 없어요. 오직 했으면 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거절하기까지 하셨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용산에 가서 휴지 조각 되었습니다. 도대체 책임지는 모습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총리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세간에서는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만은 국민의 아닙니다. 삶을 위한 국정 방향을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계실 뿐이에요. 총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잘 경청했고 또 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비용 절감보다 생명 존중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근데 본 의원의 눈에는 생명 존중보단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10월 의원님이 23일 잘못하시는 오세훈 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2026년까지 공사 직원 2,212명을 감축하는 인력 감축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접적이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자회사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안전 문제를 우려한 노조가 반대하면서 현재 파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PPT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인력 조정하겠다는 비핵심 업무 조정안입니다. 역사 및 터널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정비를 한다거나 터널 내 선로에 있는 자갈을 정비하는 업무로서 답변 드릴까요? 생명 존중하시겠다면서 체계가 복잡해져서 지하철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의원님의 그리고 외주와 지난 수년 동안 용역업체 노동자와 그 시민의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생명 업무 외주화의 원칙적 중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지금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가 난 뒤에 종합적인 누가 결과 얘기하신 보고서를 건가요? 이게 서울시에서 낸 겁니다. 서울시? 서울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가 작성한 근데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구의역 김군이 인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의역 김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라고 그럼 의원님은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 서울시의 진단에 대해서? 전 동의합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보면은 위험에 외주하지 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의원님께서 저한테 아니 총리님, 말씀해주시는 이유는 총리님 잠시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있는 팩트와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러나 겁니다.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지 드렸습니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혁신기관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인력 감축하고 업무 다 외주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생명 존중 안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교통공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답변 기관들에도 드릴까요? 계속해서 인력 감축하고 업무 위탁하고 있으니까 위험의 외주화가 이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제가 교통공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 드릴까요? 생명 존중하시겠다면서 인력 답변 줄이고 드릴까요? 위험의 업무 외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그런 외주화가 바로 안전에 대한 그 인식 결여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주화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전부 다 그럼 외주화 돼서 전부 다- 노동자들 전부 다 죽고 직접 산업 하면- 안전 문제 생기면은 총리님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직접 하면 책임지실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 직접 노동자가 지- 죽고 나면 무슨 아니, 소용이 있습니까? 직접 하면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그렇게- 업무는 외주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그것이 원칙. 그게 문제입니다. 총리님은 지금 한 해 천만에요.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왜 책임 안 지십니까? 그렇죠. 2,000명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도 더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외주화하고 똑같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고 중대재해예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현장에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업무를 실제로 외주화하는 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구의역 김군이 죽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냈단 말입니다. 그것조차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제대로 된 회사에 외주화하고 저는 그 외주화가 본 안전에 의원은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반복되는 쓰도록 죽음에 해줘야죠. 대해서 의원님. 정부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시라는 건데 이렇게 무조건 강변하시는 태도는 정말 안 좋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일방적인 게 것도 안 되죠. 아니죠. 서울시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부정하는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제 생각이라고. 아니 의원님이 의원님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방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시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아니, 동의하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셨잖아요. 그럼 동의하신다고. 서울시 보고서 동의 안 하십니까, 총리님은? 아니 저는 딴 의견도 동의 있을 안 수 하세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노동자 의원님.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의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의원님께서 10월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래서 계시는지 상시 지속적인 정말 실망하고 업무라든지 위험한 있을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정규직들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총리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도그마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 총리님
저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이런 친숙한 대중교통 수단, 지하철, 이거 시민 안전과 관계된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안전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안전해야 되고 그렇다면 위험한 업무를 과도하게 외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안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하철을 민간 회사가 동의하지 운영하고 않는다는 있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외주화, 민영화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논리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 너무 총리님께서는 지금 뭘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기지만 그중에 한 이유도 외주화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인정 안 하시는 하나가 이유가 겁니까? 된다는 것하고 외주화는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지금 거하고는 뭔가 다른 말씀이시죠. 잘못 듣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왜 잘못 들었어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많으시네요. 말씀하셨는데.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그러니까 노조가 증오의 대상입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저희가 뭐 노조와 관련해서는 노조의 권한은 충분히 인정을 해드리고 사실이 또 아니에요? 존중을 해야 되지만 네. 이런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당연히 또 기재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조합은 저는 장관이 그렇게 급정을 했기 답변하시잖아요.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부당노동행위 하시는 거고 노조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장관께서 뭐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이런 그렇지 결정을 않습니다. 했는지 전 진짜 저희가 사실 계속 지금 점검을 했고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님, 교육부가 예산 올렸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 삭감한 거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네. 우리 노조법에 따르면은 최소한도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으로 합의한 사무실 제공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나중에 노동부 장관님이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법까지 위반하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노조가 증오의 대상입니까? 아니 법을 이거 불법도 아니고 단협에도 의무로 명시되어 있는 그리고 또 중기재정소에서도 26년까지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노조 사무실 임대료 제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부 총리께서 그거는 합법적이고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입장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총리님께서는 교육부 장관을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답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 협약은 뭐 엿장수가 바꿔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그것도 정부가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교육부 장관께서 단협을 위반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사항은 단협 위반이 아니고요. 계속 제가 지금 예산 말씀드립니다만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실 운영 지원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원을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신 지금 교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같은 말씀을 판단한 계속 겁니다. 반복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을 거의 몰살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총 762억인데 전년도 1,726억 대비 약 963억, 55.8%가 삭감됐습니다. PPT 화면에 지역 특별회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예산이 약 476억 배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존에 약정됐던 인건비 잔여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 1,000억 원 정도의 사회적 기업 인력 창출에 따른 인건비 지원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예산안이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그리고 전국의 약 20만 사회적 경제인들이 보기에 정말 총리님 말씀처럼 치밀하게 기획하고 추진한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정의 여유만 충분히 있다면 어떤 그 용도에 불문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에서 엄밀하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라면 인건비 정도는 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조금 하는 이따가 나중에 그런 마지막에 원칙에 따라서 답변해 주세요. 기재부가 네. 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우리 장관님도 그렇고 총리님도 그렇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또 이렇게 막가파식 사회적 기업 지원 중단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육성해서 자생이라고 지금도 뭐 인건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사회적 기업 지원 근거법의 정확한 법률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시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에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라는 것이라고 의원님 명확하게 너무나 나와 잘 있습니다. 아시죠. 또 동법 5조에 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 예산 사업의 기본 근거법이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기본 계획도 그 명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 계획인데 왜 이걸 정부 맘대로 이런 패러다임을 육성해서 자생으로 변경하고 또 올해 9월 1일 발표하셨죠. 기본 계획에도 육성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사회적 경제 당사자 그 어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그런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또 기본계획 명칭 변경이 저는 총리님이 말씀하신 그 치밀한 계획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려면 인건비를 지원하느냐 되는 거 안 아닙니까? 하느냐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느냐 육성하지 않느냐의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총리님, 의원님의 무리이신 저는 주장이시고요.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원하는 문제라면요. 거에는 저는 문제가 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 취소하든지 지원하지 않아야 여러 됩니다. 가지 대책이 있는 거죠.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예산이 줄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약간 억지에 가까우신 주장이십니다. 이렇게 단번에 육성 사업 예산, 인건비 사업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를 해야 잘못한 것이 아니시고요. 합리화시킨 것이죠. 네. 노동자들을 실업자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들 다 공동구매, 공공구매를 통해서 다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건비마저도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 세금을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건 조금 문제인 거죠. 키우신다는 게 결국은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 실업자를 만들고 그렇지 않죠. 의원님께서 다 실업자가 된다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신 거죠. 직접적인 생계와 그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의 일자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전액 삭감된 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예산 사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 예산 사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입니다. 지금 PPT는요, 국회법 제92조를 띄워놓은 것입니다. 국회법 제92조 1사 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 번이고 회의에 올리면 국회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또 다른 행정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는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국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되겠죠. 그렇죠. 예.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법이 바꾸어진 이유가 상정 않고 하는 그냥 미뤄서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고 자체로 그때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보고된 순간 맞습니다. 네. 보고되는 순간 보고된 의제화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이면서 원내 수석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출연해서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해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건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탄핵 안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정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꼼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는요.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된 이런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되는데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께서는 4.4.5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입법기관에서 법률보다도 꼼수를 상위에 올려둔다. 그렇다면 그 국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워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꼼수를 남발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꼼수를 저렇게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힘을 앞세운 꼼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그렇게들 보실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님께 좀 질의할까요? 예, 방통위원장입니다. 네, 방통위원장님이 지금 논란의 핵심에 계세요. 어떠세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되셨는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거 없으시죠?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심의를 강화한다고 말씀해 왔어요. 이거 방통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뭐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겠다. 또 심지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면 저는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다는 걸 탄핵하는 거는 무슨 영문인지 곡절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가짜 뉴스를 심의하고 엄단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역할인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직무 못하게 탄핵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가짜 뉴스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적 근거들이 그 방통위 설치법부터 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밑에 시행령에 사실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희대의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이 잇따라서 시도됐고 확인됐다는 점 때문에 가짜 뉴스의 폐해가 국민들께 알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받으러 온 대출브로커 조우영에게 커피 타주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사건입니다. JTBC, YTN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는 대선 바로 전날에 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선 8일 전에 한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검사의 상관이던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봐주기 수사한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특종인 것처럼 보도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최재경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관련이 돼 있고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인 것처럼 대화를 꾸며서 조작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 네. 이런 가짜뉴스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이런 가짜뉴스를 방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굴복해서도 안 되잖아요. 이미 그 EU, 영국, 심지어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이 같은 가짜 뉴스들을 그 법제화해서 규제하기 위한 입법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탄핵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보탠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대통령 중심제를 설계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다수의 폭정입니다.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거는 사실은 요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른바 그 트럼피즘,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정치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도 기어이 통과시켰습니다. 방송법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법을 외면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중립,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방송 중립은 결과적으로 자기들 편드는 방송은 그대로 두고 조장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때그때 다른 원칙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심의를 강화하면 탄핵하겠다. 참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법무부 장관님, 마약이 나이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팔립니다. 인터넷 휴대전화로 마약을 주문하면 단 40분 만에 배달받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 마약 범죄를 제대로 잡아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큰데요. 마약 수사에 쓰이는 1년 특활비가 2억 7천만 원. 2억 저는- 7,500입니다. 예, 2억 7,500. 1년치죠? 1년의 대한민국 전국입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도 모두 깎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벼르고 있던데 이거 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는 뭐 홍익표 의원 말처럼 10억 주든 1억 주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 저희가 수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국민을 더 마약으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돈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저는 참 답답한 게요. 뭐 마약 수사비 10억쯤 해주면 근절시킬 수 있겠냐. 이런 어떤 태도도 문제지만 마약 방탄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이유,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당대표 방탄위에서 마약 방탄해서 얻는 게 뭐죠?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정치인들은 대부분 마약을 강하게 단속하는 말을 합니다. 실제 본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이게 한 명의 생각도 아니고 전부 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 마약 수사비도 지침을 준수해서 증빙 자료 제출받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없었잖아요. 특활비에 관한 지침은 저는 그 부분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 지침, 이 내용들은 점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수사비로 배우자가 소고기 사 먹고 일제 샴푸 사서 쓰고 그런 일은 없죠. 지금 일부 지적하시는 어떤 그런 과오들도 한 그 몇만 원 정도를 공적인 용도로 썼지만 그것이 특활비 용도로는 좀 안 맞는 이런 정도고 그것이 환수됐고 중지된 겁니다. 네. 다음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년 전입니다.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법무부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전임 장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전임 장관이 저렇게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 바뀌고 정부 바뀐 거 빼고는 없고 오히려 마약 수사라든지 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졌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물가가 올랐고요. 그리고 마약이 지금 우리가 하수구를 보면 필로폰이 검출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다 총력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마약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해서 다수당과 이 정부가 생각이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그 국민들에게 드리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 참 보복을 하더라도 마약 수사 막는 식으로 가면 안 되죠. 네, 전 참 답답한 것이요. 더불어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뭐 소병철, 김혜재, 백혜련,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서 고검장, 검사장 지내신 분들 많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어떤 특수성, 또 수사비의 필요성 이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투명화됐습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리스트 영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민 의원이 라디오 출연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속도 조절하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대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은 관종이라는 비난도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이나 모욕을 뭐 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국가의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비난을 하는 것은 그 본질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당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 했고요. 그런데 뭐 관종이나 가짜다 이런 어떤 주장은 본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안 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탄핵 리스트를 가졌다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탄핵 TF도 있습니다. 네. 탄핵 TF에서 탄핵할 사람들을 줄이고 뭐 선별 작업을 한다는 것도 참 정당 사상 아마 처음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뭐 방통위원장님 사안에서 잘 모르지만 법률가서 말씀드리면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도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탄핵입니다. 네. 참 처음 보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요. 게다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무고죠. 행안부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9분이 모두가 이거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반복됐다는 점 제가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PPT 좀 보여주시죠. 네, 부총리님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담양호입니다. 담양호는 전남 담양을 비롯해서 장성, 광주광역시까지 농업용수로 공급합니다. 총 저수량이 7천만 톤이 넘지,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눈 감고 볼 수 없었던 전북 순창 주민들의 통 큰 결단과 또 어떤 헌신, 희생에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부총리님, 담양과 순창 주민들의 고귀한 뜻을 살리고 지역 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광주, 전남, 전북 지자체장들과는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담양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PPT 준비해 주실래요? 예. 담양군에서는 이 소요 사업비를 좀 제출을 해왔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 건의액 10억 원 정도를 해 주시면은 이런 어떤 순창과 담양 주민들의 고귀한 뜻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왔습니다. 이 담양호에서 순창군 일부 지역으로 재송수할 수 있는 용수 공급 시설 확충 비용입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좀 긴축 재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일을 독려해 주셨는데요, 저는 생각합니다. 긴축 재정이지만 쓸 때는 씁니다. 그렇죠. 쓰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왔고, 그래서 지역에 보면은 가뭄 지역에 이제 용수 공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뭄 지역 간의 농업 용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 예산은 금년 예산안에 대폭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지역에 기본 조사가 필요한 거, 그것을 추가로 두고 더 선정할 예정인데, 그 선정 조사 2개소 조사 비용도 지금 예산에 와 있고 해서 아마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별 가뭄 빈도나 뭐 식업성 등을 가지고 아마 우선순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잘 그 부분도 살펴서 잘 되도록 봐주십시오. 농식품부 장관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숨은 노력도 알리고자 합니다. 공사는 14차례 이상의 공청회와 방문 협의, 실무자 간담회 등을 주선해서 순창 주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순창 구림보 인근 주민들의 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는 데이터도 만들어서 공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한국농어촌공사의 이런 노력을 공직사회에 널리 알려서 다른 곳에도 벤치마킹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총리께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조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 예산 관련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만금이 종료된 만큼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새만금 예산이 재검토되고 있지만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지난 7월에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선정이 됐고 관련해서 총 사업비 302억 원의 2차 전지 용폐수 관로 사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부 골대라든지 보복성 예산 이런 거는 맞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그 주요한 국가 프로젝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총리님께서 전국의 의원들 그리고 전북지사 만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